트럼프가 한국의 심장을 겨눴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여하겠습니다. 한국을 본보기로 전 세계를 휘어잡으려던 트럼프, 백악관 내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삼성은 빠져도 그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단 72시간 뒤 모든 예상을 뒤엎는 발표가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관세 인상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갑자기 고개를 숙인 트럼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대한민국,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72시간 내에 전 세계 AI가 멈추게 될 겁니다. 2025년 10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때리겠다고 선언한 지 불과 30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슨 리버스입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AI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 기술 전쟁,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상황실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순간 모니터 곳곳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주먹을 연단에 내리치며 말했죠. 한국은 우리의 기술을 훔쳐갔습니다. 우리의 혁신을 복제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한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합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CNN 기자가 손을 들었죠. 대통령님, 그러면 미국의 AI 산업도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강합니다. 미국은 언제나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실로 뛰어들어갔을 때 이미 모든 게 시작되고 있었죠. 시스템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서버 가동률 41%, 38%, 35%,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숫자를 보며 엔지니어들이 패닉에 빠졌죠. 대체 뭐가 문제야? 신입 엔지니어 제이슨이 소리쳤습니다. 삼성 HBM 공급이 즉시 중단됐어. 시니어 엔지니어 마크가 대답했죠. 관세 100%면 가격이 2배가 되는 거야. 계약 자동 해지 조항이 발동됐고, 그럼 다른 데서 구하면 되잖아. 그럴 수 있으면 진작 했겠지. 저는 메인 콘솔로 달려가 직접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AI 모델의 핵심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대용량 메모리 없이는 작동할 수 없었죠. 삼성의 HBM32는 초당 9.6TB의 처리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다른 회사 제품은 기껏해야 3.2TB였죠. 앨리슨, 대체 공급처는? 기술 총괄 부사장 데이비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괜찮아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TSMC로 돌리면 됩니다. 72시간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데이터 분석팀 리더 수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TSMC는 이나노 공정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대체율 0%예요. 방금 타이완 본사에서 확인했어요. 뭐라고요?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지 생산은 못하고요. 삼성의 HBM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 없어요. 그리고 그녀가 가리킨 메인 스크린에는 거대한 붉은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71시간 85분. 서버 잔여 시간입니다. 정확히 71시간 58분 후 우리 AI 시스템은 완전히 멈출 겁니다. 상황실이 순간 조용해졌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평소엔 시끄러운 서버 냉각음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제 옆자리의 시스템 엔지니어 라이언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농담이지? 우리가 하루 처리하는 쿼리가 10억 개가 넘는데. 농담이었으면 좋겠네요. 수잔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모두 같은 경고를 발령했어요. 메타는 이미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기 시작했고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미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나스닥은 개장 10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죠. 블룸버그 단말기에는 AI 종말 시계 작동 시작이라는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한국 반도체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거잖아. 마크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죠. 그는 2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반도체 최강국이었는데 상무부에서 날아온 긴급 보고서의 제목이 모니터에 떴습니다. TSMC 2나노미터 생산 불가 확정 대체 공급망 전무.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요. 삼성이 만든 그 작은 칩 하나 없으면 실리콘밸리의 모든 혁신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CEO 샘 알트먼이 들어섰습니다.
평소에 여유로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의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백악관에 연락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미국 기업이 외국에 의존하는 건 수치라고. 미친, 누군가 욕설을 삼켰습니다. 국가안보회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데이비드가 물었죠. 그들도 난리예요. 펜타곤의 군사 AI 시스템도 삼성 칩을 쓰거든요. 드론 제어, 미사일 방어, 사이버 보안, 모든 게 마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죠. 20년 경력 중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앨리슨, CEO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서울로 가야 합니다. 삼성 R&D 센터에 우리가 협력할 사람이 있어요. 박도연이라는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박도연이요? MIT 출신이에요. 이나노 공정 개발을 주도한 핵심 인물입니다. 그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협력이요. 관세 100%인데 어떻게? 그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고 당신은 기술적 해법을 찾아야 해요. 비행기는 2시간 후 출발합니다. 전용기를 준비했어요. 카운트다운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필사적으로 백업 시스템을 가동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삼성의 HBM 메모리 없이는 우리 AI 모델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학습 효율은 37%로 떨어졌고 추론 속도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화면에는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나타났죠. 모두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피차이가 말했습니다. 구글 검색의 AI 기능이 점진적으로 마비되고 있어요. 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델라가 덧붙였죠. 코파일럿 서비스가 응답 속도가 5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저커버그는 아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2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기술이 정치에 무릎 꿇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엔 반대였습니다. 정치가 기술 앞에 무너지고 있었죠. 앨리슨, 출발 직전 데이터 분석팀장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MIT 연구소에서 방금 올라온 보고서예요. 한국산 HBM의 안정성이 99.2%라고 합니다. 다른 대체품은 기껏해야 70%도 안 돼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AI 서버의 83%가 삼성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었죠. 우리가 한국을 얕봤어요.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메모리 기술을 가진 나라와 무역 전쟁을 벌이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숫자로 확인하니 더 무겁게 느껴졌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카운트다운은 계속됐습니다. 붉은 숫자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운전사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뉴욕 증시가 전면 거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AI 관련주가 평균 30% 이상 폭락하면서 저는 라디오를 끄라고 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세계는 기술이 멈출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서버실 냉각팬 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있었죠. 전 세계 수억 명이 사용하는 AI가 단 하나의 정치적 결정으로 72시간 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죠.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미국의 기술 패권이 사실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반도체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래성이 무너지는 데는 단 72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것.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박도연,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정말로 72시간 후 디지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될까?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마치 문명의 불꽃이 하나씩 꺼져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만날 그 남자가 제 인생뿐 아니라 전 세계의 기술 질서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거요.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을 때 워싱턴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고 있었죠. 저는 기내 와이파이로 화상회의에 접속했습니다. 화면 속 회의실은 전쟁 상황실 같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오후 4시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샘 알트먼 CEO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죠.
그의 뒤로 보이는 회의실 벽면 전체가 모니터로 덮여 있었고 각종 그래프와 숫자들이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뭘 보고하실 건가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진실을요. 삼성 없이는 72시간, 아니 이제 60시간 내에 전 세계 AI가 멈춘다고요.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여야죠. 이건 정치가 아니라 물리학의 문제니까요. 저는 비행기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구름 아래 어딘가에서는 수백만 대의 서버가 천천히 죽어가고 있겠죠. 마치 산소가 떨어져가는 우주선처럼요. 백악관 오벌 오피스. 화면이 전환되면서 대통령 집무실 내부가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실리콘밸리의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여러분이 왜 여기 왔는지 압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에 굴복하라고 하러 왔겠죠. 하지만 저는 거래의 달인입니다. 그들이 먼저 무릎 꿇을 겁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협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서버의 90%가 삼성 HBM을 사용합니다. 대체품이 없어요. TSMC는요? 인텔은요? 우리에겐 옵션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가 태블릿을 들어보였죠. 이 보고서를 보십시오. TSMC의 수율은 18%에 불과합니다. 인텔은 아직 양산 단계도 아니고요. 삼성의 이나노 공정은 98% 수율을 자랑합니다. 숫자 노름은 그만하시오. 대통령이 손을 저었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소.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바로 그때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대통령님, 방금 우리 서비스 3분의 1이 다운됐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이 먹통이 됐고 왓츠앱 음성 통화가 끊기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AI 추천 알고리즘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백업 서버마저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59시간 남았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죠. 하지만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무릎 꿇는 일은 없을 겁니다. 미국이 먼저입니다. 미국의 일자리가 먼저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인의 자존심이 기술 현실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건 망상이었죠.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기체가 흔들렸죠. 승무원이 안전벨트를 매라고 방송했습니다. 화상회의 화면에서 샘이 말했습니다. 앨리슨, 들리나요? 당신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박도연을 설득해야 해요. 그가 협력할까요? 우리가 관세로 그들을 때린 직후인데. 그럴 겁니다. 그는 기술자니까요. 기술자는 정치보다 기술을 우선시하죠.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들도 자존심이 있을 텐데요.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였습니다. 하지만 공항은 이상할 정도로 붐비고 있었죠. 게이트를 나오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픈 AI에서 오셨습니까? 위기 해결책이 있습니까? 삼성과 협상하러 오신 건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사가 말했죠. 판교 삼성 R&D 센터로 가시죠.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한강을 건너면서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달리 여기서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영향이 없나요? 제가 운전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요? 전혀요. 오히려 주가가 오르고 있죠. 세계가 한국 기술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니까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위기를 만든 미국이 무너지고 피해자인 한국이 더 강해지다니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데이터 분석팀장 수잔이었죠. 앨리슨, 큰일이에요. 펜타곤에서 비상령을 내렸어요. 군사 AI 시스템도 붕괴 직전이래요. 뭐라고요? 드론 제어 시스템, 미사일 방어망, 사이버 보안 센터 모두 삼성칩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몰랐던 거죠. 제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의 문제였죠. NSA에서도 난리예요. 정보 분석 AI가 작동을 멈추면 테러 위협을 감지할 수 없대요. 대통령은 뭐라고 하나요?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미국은 굴복하지 않는다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죠.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삼성 R&D 센터는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고 들어갔죠.
로비에는 거대한 디지털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시계도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거든요. 52시간. 한국도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겠죠. 전 세계가 한국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보여줄 기회. 엘리베이터를 타고 2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연구실이 나타났죠.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위기 같은 건 없다는 듯이요. 안내 직원이 저를 회의실로 이끌었습니다. 박도연 수석님이 곧 오실 겁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죠. 벽면의 모니터에는 전 세계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AI 대란, 글로벌 경제마비 우려, 나스닥 사상 최대 폭락, 트럼프 여전히 강경 입장.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죠. 깔끔한 정장, 단정한 머리, 그리고 침착한 눈빛.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앨리슨 리버스 씨죠? 그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MIT에서 공부했다더니 정말이었나 봅니다. 저는 박도연입니다. 악수를 하는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도울 생각이 없다는 거요. 아니,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은 차가웠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52시간도 남지 않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있었죠. 우리도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요. 오픈 AI뿐 아니라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회사의 서버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도와주실 수 있겠네요. 도울 수는 있죠. 그가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죠? 여러분이 먼저 우리를 공격했잖아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막막했죠.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기술의 문제예요. 전 세계 AI가 멈추면 모두가 피해를 봅니다. 그럴까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죠. 한국은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술의 가치를 전 세계에 증명하는 기회죠.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려도 됩니다.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일반 사용자들이요. 그들도 알아야죠. 자신들이 쓰는 기술이 어디서 오는지, 한국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차갑지만 정확했죠. 한국에겐 이번 사태가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았죠. 네, 회장님. 목소리가 갑자기 공손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죠. 위에서 협력하라고 하네요. 조건부로요. 조건이 뭐죠? 첫째, 미국 정부가 공식 사과할 것. 둘째, 관세를 즉시 철회할 것. 셋째, 향후 10년간 기술 협력 협정을 맺을 것. 저는 안도와 걱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협력 가능성은 열렸지만 트럼프가 이 조건을 받아들일까요? 일단 기술적 해법부터 논의하죠. 박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연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직접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를 따라 연구실로 가면서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 차가운 남자가 정말 우리를 도울까요? 아니면 더 큰 무언가를 노리고 있는 걸까요? 카운트다운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박도연을 따라 들어간 연구실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축구장만한 공간에 수백 대의 워크스테이션이 줄지어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죠. 벽면 전체를 덮은 모니터에는 전 세계 서버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HBM 개발 센터입니다. 그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하듯 평온한 목소리였죠. 바로 그때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백인 남성 2명이 다가왔죠. 그들의 표정은 거만했습니다. 박 수석, 당신이 맡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형편없다고 들었소. 영국 억양의 영어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ASML에서 파견 온 임원이었죠. 우리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수율이 겨우 98%, 우리 네덜란드 공장에서는 99.5%가 기본이오. 옆에 독일인 임원도 거들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한계가 보이는군요. 역시 장비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저는 박도연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화를 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조용히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네덜란드 공장 99.5%라고 하셨죠? 그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어제 ASML 본사에서 받은 공식 보고서입니다. 네덜란드 공장 실제 수율 91.3%, 불량률을 제외한 실효 수율은 87.2%네요. 영국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측정 방식이 달라서. 측정 방식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ISO 21118 기준. 우리와 동일하네요. 박도연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3일 전 독일 공장 데이터입니다. EUV 장비 다운타임 1일 평균 4.8시간. 우리는 0.9시간이고요. 독일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정기 점검 때문에. 정기 점검 시간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박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었죠.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개발한 신공정으로 전력 소비를 32% 줄였습니다. 유럽 공장들은 아직도 구공정을 쓰고 계시죠? 두 임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죠. 데이터가 더 필요하신가요? 박도연이 물었습니다. 도전적인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묻는 것 같았죠. 아니요. 충분합니다. 영국인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다른 미팅이 있어서 실례하겠습니다. 그들이 황급히 사라진 뒤 박도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저쪽이 테스트 구역입니다. 저는 그를 따라가면서도 방금 일을 되새김했죠. 목소리를 높이지도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데이터만으로 상대를 제압했죠. 테스트 구역에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박도연을 보자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섰죠. 수석님, 어제 테스트 결과입니다. 한 청년이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박도연이 데이터를 훑어봤 김진우 연구원이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했군요. 네, 그게 김 연구원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훌륭합니다. 레이턴시를 18%나 줄였네요. 박도연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핵심 기여자는 김진우 연구원입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기록해주세요. 하지만 수석님이 기본 설계를, 저는 프레임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실제 혁신은 김 연구원이 했어요. 그가 김 연구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의 아이디어가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김 연구원의 눈이 빛났죠. 다른 팀원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안내하며 복도를 걷던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좋은 팀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뛰어난 리더? 아니요. 서로를 신뢰하는 구성원들이죠. 그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뿐입니다. 진짜 혁신은 그들이 합니다. 카페테리아를 지나가는데 직원들이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수석님. 그는 일일이 눈을 맞추며 답례했죠. 이름을 불러가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박 과장, 아드님 대학 합격 축하해요. 이 대리, 프로젝트 수고했어요. 수백 명 직원들의 개인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한 외국계 임원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미국인이었죠. 퀄컴에서 온 부사장이었습니다. 박 수석, 우리 칩셋과의 호환성 문제가 있다고? 공격적인 어조였습니다. 당신들 설계가 문제 아닌가? 우리 제품은 전 세계 표준이야. 박도연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표준이라고 하셨나요? 그가 근처 워크스테이션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번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에 코드가 떴죠. 퀄컴 스냅드래곤 8세대 커널 코드입니다. 2814번째 줄을 보시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메모리 할당 함수에 버그가 있네요. 특정 조건에서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미국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가 호환성을 맞추려면 이 버그까지 수용해야 합니다. 그게 표준이라면 따르겠습니다만. 박도연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면 퀄컴에서 패치를 내주시든지요. 언제든 기다리겠습니다. 부사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걸며 자리를 떴죠. 저는 박도연을 다시 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인상과는 달랐죠. 그의 차가움은 오만이 아니라 정확함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미국에선 보통 이럴 때 목소리를 높이거든요. 그래야 이긴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기는 게 목적인가요?
그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소리 지른다고 버그가 사라지나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의 논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했죠. 회의실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말했습니다. 앨리슨 씨, 전 미국을 돕고 싶어요.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팀원들은 지난 며칠간 잠도 못 자고 일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때문에 회사가 입을 손실을 최소화하려고요.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필요한 기색이 보였죠. 그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를 때린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럼 왜 돕겠다고? 기술은 국경이 없으니까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죠. AI가 멈추면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의료 AI로 진단받는 환자들, 교육 AI로 공부하는 학생들, 번역 AI로 소통하는 사람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치인들의 자존심 싸움 때문에 그들이 피해 봐선 안 됩니다. 저는 그를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20년을 일했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죠. 성과를 팀에 돌리고 데이터로만 말하고 기술의 순수한 가치를 믿는 사람. 그래서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돕는다면 정치인들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겁니다. 그들도 배워야 해요. 기술을 정치 도구로 쓰면 안 된다는 걸.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카운트다운은 48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기술적 해법은 있습니다. 박도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임시 바이패스 시스템을 구축하면 됩니다. 우리의 예비 물량을 긴급 공급하고 가상화 기술로 효율을 높이면 시간을 벌 수 있죠. 정말 가능한가요? 우리 팀과 함께라면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죠. 단,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팀을 설득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 사람은 차가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옳은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 워싱턴에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당신 같은 엔지니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겼어요. 그가 잠시 저를 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둔 것 같았죠.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급하지 않았죠. 그의 침착함이 저에게도 전염된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박도연이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내일 아침 일찍 시작하는 게 효율적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설 수가 없었죠. 워싱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고 카운트다운은 이제 36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더 하고 가시죠.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그가 자리를 뜨려는 순간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캄캄한 어둠. 모니터도, 천장 조명도, 복도 불빛도 모두 사라졌죠. 뭐야? 어둠 속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고 붉은색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켜졌습니다. 연구실 전체가 핏빛으로 물들었죠. 정전입니다. 박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전체 정전인가요? 아니요. 이 건물만인 것 같네요.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멀리 서울 시내의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다른 직원들이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석님, 저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곧 작동할 테니까요. 하나둘씩 직원들이 떠났습니다. 어느새 넓은 연구실에는 저와 박도연만 남았죠. 붉은 비상등 아래 그의 얼굴이 묘하게 보였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표정은 그대로였지만 뭔가 달라 보였죠. 왜 안 가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시스템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가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정전이 되면 백업 전원이 작동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가 배전반을 열었습니다. 복잡한 회로들이 얽혀 있었죠. 이상하네요. 메인 퓨즈는 멀쩡한데 그가 회로를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입에 물고 두 손으로 섬세하게 선을 확인했죠. 그때 저는 봤습니다. 그의 왼손 손등에 길게 난 흉터를. 오래된 화상 자국 같았습니다. 그 흉터. 아, 이거요? 그가 잠시 손을 멈추고 봤습니다. 대학원 때 났어요. 실험실에서 밤새 납땜하다가. MIT에서요?
마감 3시간 전이었는데 메인보드가 타버렸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어요. 그가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나요? 실패했죠.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더 나은 설계를 찾았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HBM 기술의 기초가 됐죠. 시스템 오류 메시지가 계속 떴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2번째 오류까지 누적됐죠. 수동으로 복구해야겠네요. 그가 공구함을 꺼냈습니다. 작은 납땜기를 꺼내 들었죠. 이런 걸 직접 하세요? 가끔은 손으로 직접 해야 할 때가 있죠. 납땜기에서 푸른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 불빛이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을 비췄죠. 집중하는 그의 표정, 미세하게 떨림 없이 움직이는 손, 이마에 맺힌 작은 땀방울.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가 작업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죠. 하지만 기계는 정직해요. 잘못 만들면 작동하지 않고 제대로 만들면 작동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좋으세요?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계는 사람을 믿을 때만 제대로 움직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 회로를 보세요. 그가 납땜하던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완벽한 설계도, 최고의 부품을 써도 결국 사람의 손길이 필요해요. 누군가 정성을 들여 연결하고, 확인하고, 조정해야 하죠. 그의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십 개의 접점을 하나하나 연결했죠. 사람이 기계를 신뢰하지 않으면 기계도 제 역할을 못해요. 반대로 기계에 진심을 담으면 기계도 그에 응답하죠.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셔츠에서 은은한 커피 향이 났죠.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드세요? 많이요. 그가 살짝 웃었습니다. 오늘만 12잔째인 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게 침착한 거군요. 카페인 과다로. 아니요. 그가 납땜기를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붉은 비상등 아래서 그의 눈이 깊어 보였죠. 침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는 거죠. 차이가 뭔가요? 침착함은 감정의 문제고 포기하지 않는 건 선택의 문제예요. 그가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초조해요. 시간은 줄어들고 해법은 복잡하고 정치적 장벽은 높고 그런데도 계속하는 이유는 포기하면 끝이니까요. 마지막 접점을 연결하는 순간 그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뜨거운 납땜기가 손등을 스쳤죠.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새로운 화상이 생겼죠. 옛 흉터 바로 옆에. 괜찮으세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뜨웠습니다. 화상 때문이 아니라 원래 체온이 높은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을 자세히 봤죠. 흉터투성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화상 자국들, 베인 상처들, 못이 박혔던 흔적들. 20년간 현장에서 직접 일한 흔적이었죠. 왜 이렇게까지?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깨끗한 손으로 키보드만 두드려서는 진짜 혁신을 만들 수 없어요. 때로는 직접 부딪혀야 하죠. 제가 그의 손을 잡고 있는 걸 의식한 듯 그가 부드럽게 손을 뺐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메인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우웅하는 소리와 함께 서버들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하나둘씩 모니터에 불이 들어왔죠. 형광등이 깜빡 켜졌습니다. 12번의 오류를 모두 수동으로 복구한 것이죠. 해냈네요.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죠.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우리 팀을 설득하고 시간 안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래도 희망이 보이잖아요. 희망은 항상 있었어요.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평화로웠죠. 다만 그걸 현실로 만드는 게 어려울 뿐. 정전이 복구되자 직원 몇 명이 돌아왔습니다. 수석님, 혼자 고치신 거예요? 역시 수석님이세요. 하지만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앨리슨 씨가 도와줬어요. 중요한 순간에 제 실수를 잡아줬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는데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떠난 후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워싱턴에 보고해야죠. 당신이 협력 의사가 있다고 조건부로요. 네, 알아요. 하지만 제가 망설였습니다. 트럼프가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의 자존심과 현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죠. 박도연이 납땜기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현실을 선택합니다. 저는 그의 화상 입은 손을 다시 봤습니다.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죠. 치료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나중에요.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카운트다운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34시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로 다르다는 걸. 차갑게 보였지만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 완벽해 보였지만 흉터투성이인 사람. 강해 보였지만 모두를 배려하는 사람.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납땜기 불빛 아래서 본 그의 진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죠. 새벽 4시, 삼성 R&D 센터 지하 3층 특별 연구동. 여기는 일반 직원도 못 들어오는 곳이었죠. 박도연이 자신의 보안 카드를 대자 육중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실물 테스트를 합니다.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천장 높이가 10m는 넘어 보였고 벽면 전체가 차폐막으로 덮여 있었죠. 중앙에는 거대한 서버 렉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차세대 HBM입니다. 아직 공개 전이에요.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들과 60대 백발의 엔지니어들이 함께였죠. 수석님, 준비됐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안사실이지만 30년 경력의 수석 엔지니어 정진수 박사였죠. 정 박사님, 무리하지 마세요. 박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밤새는 건 힘들잖아요. 이 젊은이가. 정 박사가 웃었습니다. 내가 내 나이 때는 사흘씩 밤새곤 했어. 옆에 있던 젊은 연구원이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정 박사님 아이디어를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구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박이었습니다. 뭐가 대박이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박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AI로 최적화하려 했어요. 정 박사님은 수동으로 조정하자고 했죠. 결과적으로 두 방법을 합쳤더니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효율이 200% 상승, 전력 소모는 40% 감소. 믿을 수가 없네요. 그게 바로 협력의 힘이죠. 박도연이 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신세대의 혁신과 구세대의 경험. 따로면 한계가 있지만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어요. 젊은 연구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수석님, 그런데 이게 정말 작동할까요? 이론상으론 완벽한데.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아세요? 박도연이 물었습니다.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죠. 이론은 왜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현실은 왜 작동하지 않는지 보여줍니다. 그가 메인 콘솔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준비해야 해요. 작동하지 않을 모든 경우를 대비하면서 작동할 단 하나의 길을 찾아야 하죠. 정 박사가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좋아해. 그가 박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죠. 젊은데 겸손하고 똑똑한데 신중해. 박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아니야, 넌 처음부터 달랐어. 정 박사가 저를 봤습니다. 이 친구 MIT 수석 졸업했다고 들었소? 그런데 입사하자마자 생산 라인부터 시작했어요. 현장을 모르면 설계를 할 수 없다고. 박도연이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냥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냥이 아니지. 젊은 연구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석님은 3개월 동안 새벽 교대 근무까지 하셨어요. 작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려고. 저는 박도연을 다시 봤습니다. MIT 수석 졸업자가 생산직으로 실리콘밸리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시작하죠. 박도연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춤추듯 움직였죠. 화면에 코드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옆에서 젊은 연구원들이 동시에 작업했습니다. 정 박사는 회로도를 펴놓고 수동으로 계산했죠. 모두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온도 이상, 섹터 7번. 누군가 외쳤습니다. 박도연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쿨링 시스템 출력 15% 상승. 김 연구원, 백업 라인 준비. 정 박사님, 예상 범위 내인가요? 계산해보니 정상이야. 오히려 예상보다 안정적이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팀워크가 아니었어요. 서로에 대한 완벽한 신뢰였죠. 박도연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요청했죠.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격려했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배웠죠. 파워 온.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거대한 서버들이 깨어났습니다. 팬 소리가 점점 커졌죠. 모니터의 숫자들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처리 속도 초당 18TB, 기존 대비 210%. 성공이다. 젊은 연구원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직이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가 새로운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실제 오픈 AI 서버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었죠. 부하 100%. 서버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급상승했죠.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온도 임계점 도달. 버텨. 박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설계를 믿어요. 우리가 만든 걸 믿어요. 그의 눈은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죠. 그 집중력은 기계보다 정교했습니다. 1분, 2분, 3분. 서버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버텼습니다. 온도는 임계점에서 멈췄죠. 시스템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안정화 확인. 정 박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냈네. 정말 해냈어. 그때 박도연이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잠깐, 이 패턴. 그가 데이터를 확대했습니다. 효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시스템이 스스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자가 학습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젊은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와 대화하면서 스스로 진화하는 거죠. 효율은 230%까지 올라갔습니다. 전력 소모는 50% 감소했죠.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IEEE 국제전기전자학회에서 온 메일이었죠. 한국형 HBM 칩 안정성 평가 세계 최고 등급 인증. 저는 박도연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축하해요. 공식적으로 세계 최고가 됐네요. 하지만 그는 담담했습니다. 인증은 종이에 불과해요. 진짜 인정은 현장에서 받는 거죠. 그가 팀원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웅입니다. 밤새 고생한 여러분이 이 기술을 만들었어요. 정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어. 박사님이 없었어도 마찬가지죠. 박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김 연구원의 알고리즘, 이 대리의 최적화, 박 과장의 테스트, 모두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이런 협력은 실리콘밸리에도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솔직히 말했죠. 거기선 모두가 자기 성과를 내세우기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거니까요. 새벽 6시,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죠. 직원들이 하나둘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정 박사는 의자에서 졸고 있었고 젊은 연구원들은 바닥에 누워 있었죠. 오직 박도연만이 여전히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을 해야 해요. 이미 성공했잖아요. 완벽과 성공은 달라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맑았죠. 성공은 목표를 달성하는 거고 완벽은 그 이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왜 한국이 반도체 최강국이 됐는지, 왜 삼성이 세계 1등인지, 박도연 같은 사람들 때문이었죠. 완벽을 추구하되 혼자가 아닌 함께, 성과를 내되 독식이 아닌 공유. 당신은 제가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말하지 못했죠. 당신은 제가 만난 가장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런 리더십은 처음 본다고. 카운트다운은 28시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죠. 이 사람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로 기계보다 정교했으니까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노트북을 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쓰고 지우기를 10번은 반복했죠. 기술 협력의 필요성, 아니, 너무 약해요. 긴급 대응 방안, 이것도 아니에요. 한미 반도체 동맹 제안. 트럼프가 동맹이란 말을 싫어하죠. 결국 저는 박도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완벽과 성공은 달라요. 기계는 사람을 믿을 때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목을 썼습니다. AI 붕괴의 원인은 기술이 아니라 오만이다. 과감한 제목이었죠. 대통령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제목.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계속 박도연을 떠올렸습니다. 데이터로 말하되 사람을 잊지 않는 그의 방식.
성과를 내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그의 철학.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힘은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삼성의 박도연 수석은 말했습니다. 신뢰를 설계한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된 이유입니다. 저는 써내려갔습니다. 현재 미국 AI 가동률은 37%로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18시간 내 완전 정지됩니다. 그러나 삼성과 협력하면 92%까지 회복 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증된 데이터입니다. 기내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샘 알트먼, 순다르 피차이, 사티아 나델라, 마크 저커버그,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모두 모였죠. 앨리슨, 어떻게 됐나요? 샘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뒤로 보이는 상황실은 아수라장이었죠. 삼성이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건부지만요. 조건이 뭡니까? 관세 철회, 공식 사과, 그리고 10년간 기술 협력 협정입니다. 화면 속 CEO들이 침묵했습니다. 트럼프가 받아들일 리 없다는 걸 모두 알았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저커버그가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틀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죠. 없습니다. TSMC도, 인텔도 대체 불가능합니다. 오직 삼성뿐이에요. 그럼 대통령을 설득해야겠네요. 나델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건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준비했어요. 좀 과감하지만 효과가 있을 겁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동부 시간 오후 2시. 카운트다운은 16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으로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가 떠들어댔죠. 전국적으로 AI 서비스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AI 진단 시스템 중단으로 혼란에 빠졌고,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현실이었으니까요. 백악관 상황실.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에어컨을 최강으로 틀어놓은 것 같았죠. 열기를 식히려는 헛된 노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완고했죠. 앨리슨 리버스.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에서 뭘 가져왔소? 해결책입니다. 대통령님. 조건 없는 해결책이요? 아닙니다. 제가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만한 조건입니다. 내가 판단하겠소.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표지의 제목을 본 참모들이 술렁거렸죠. AI 붕괴의 원인은 기술이 아니라 오만이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읽었습니다. 이게 뭐요? 대통령을 모욕하는 건가? 아닙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입니다. 트럼프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계속 말해보시오. 저는 일어섰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웠죠. 현재 미국 AI 가동률 37%, 15시간 30분 후 완전 정지 예상. 피해 규모 하루 1조 달러. 숫자들이 빨간색으로 깜빡였습니다. TSMC 대체 가능성 0%입니다. 인텔은 마이너스입니다. 오히려 품질 저하로 손실이 늘어날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협력하면 92%까지 회복 가능합니다. 이미 테스트를 완료했어요. 조건은 관세 철회, 공식 유감 표명, 기술 협력 협정. 말도 안 돼. 트럼프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고개를 숙이란 말이오? 아닙니다. 저는 박도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건 굴복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강자끼리의 동맹이죠. 우리가 강자요. 기술에서는 그들이 강자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삼성의 박도연 수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뢰를 설계한다. 기술은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뢰로 움직이죠. 철학 강의는 그만하시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대통령님, 미국의 위대함은 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현명한 선택을 할 줄 아는 지혜에서도 나오죠.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구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성명입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 없이는 미국 AI 산업의 미래는 없다. 참모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대통령님,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수학입니다. 37%냐, 92%냐. 선택은 간단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황실의 시계 소리만 들렸죠. 다른 방법은 정말 없소.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흔들림이 느껴졌죠.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때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방금 펜타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군사 AI 시스템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드론도 미사일 방어망도 곧 멈출 겁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국가 안보 문제가 됐군. 그 이상입니다. 재무장관이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고요. 이대로면 대공황 이상의 경제 위기가 옵니다. 트럼프가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무력한 모습이었죠. 그들이 원하는 건 뭐요? 협력입니다. 저는 박도연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굴복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려는 거예요. 기술은 독점이 아니라 공유할 때 발전합니다. 내가 사과해야 한단 말이오? 유감 표명입니다. 그것도 기술적 오판에 대한 유감이죠. 정치적 굴복이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대통령님, 역사는 현명한 선택을 한 지도자를 기억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지도자를 존경하죠. 트럼프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죠. 국무장관. 네, 대통령님. 한국 정부에 연락하시오. 기술 협력을 논의하자고. 상황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트럼프가 물러선 것이죠. 단, 이건 굴복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명히 하시오. 물론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냈습니다. 박도연의 철학이 트럼프의 오만을 꺾은 것이죠. 카운트다운은 14시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박도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협력하기로 했어요. 당신의 철학이 이겼습니다. 곧 답장이 왔죠. 우리 모두가 이긴 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겸손함이 좋았죠. 승리를 독차지하지 않는 그 태도가 진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백악관 프레스룸. 평소라면 텅 비어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CNN, BBC, NHK, 모든 주요 언론이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뒤 객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몇 줄 앞에 박도연이 앉아 있었거든요. 언제 오셨어요? 제가 그의 옆자리로 옮겨 앉으며 물었습니다. 1시간 전에요. 회장님이 직접 오라고 하셔서.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넥타이가 평소보다 단정했고 정장도 새 것이었죠. 긴장되세요? 아니요. 정말요?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우리는 할 일을 했고 그들도 선택을 했으니까요. 마이크 테스트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시작될 것 같았어요. 박도연 씨, 고마워요. 뭐가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당신의 철학, 당신의 태도가 모든 걸 바꿨어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새벽 조명 아래 그의 눈이 깊어 보였죠. 앨리슨 씨가 전달해주지 않았다면 소용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팀, 정 박사님, 모든 엔지니어들이 함께 만든 결과예요. 언제나 그랬듯 그는 공을 팀에게 돌렸습니다. 조명이 밝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했죠.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패배가 아닌 선택의 얼굴이었죠. 그의 뒤로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미래에 관한 발표입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죠. 수십 대의 카메라가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는 기술의 상호의 존성을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것도 배웠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했죠. 따라서 저는 오늘부로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 100% 조치를 전면 철회합니다. 프레스룸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죠. 플래시가 터져 순간 눈이 부셨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계속했습니다. 한국 정부 및 삼성전자와 포괄적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가 아닌 미래를 위한 동맹입니다. 박도연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그 안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안도, 자부심, 그리고 희망. 질문 받겠습니다.
CNN 기자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미국이 한국 기술에 굴복한 것 아닙니까? 굴복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강대국은 필요할 때 협력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BBC 기자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대통령이 옆에 보좌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죠. 관세 철회 발표 직후 AI 가동률이 97%로 회복됐습니다. 다우존스는 사상 최대 폭의 반등을 기록했고 나스닥도 정상화됐습니다. 숫자들이 초록색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붉은 경고에서 희망의 색으로 한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측의 기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트럼프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탁월합니다. 특히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죠. 제 옆에서 박도연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불편해하는 것 같았죠. 주목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 그답게. 일본 NHK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한 달 내 워싱턴에 한미 공동기술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양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며 차세대 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마무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다리입니다. 갈라놓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도구죠. 그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제 기술 동맹국입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쏟아냈지만 대통령은 이미 퇴장했죠. 프레스룸을 나오면서 박도연과 마주쳤습니다. 축하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려? 당신들이 이겼잖아요. 이긴 게 아니에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제자리를 찾은 거죠. 기술이 정치 위에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우리는 백악관 정원을 걸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워싱턴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슬 맺힌 잔디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제 코스피도 최고치를 기록하겠네요. 제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주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신뢰를 회복했다는 거죠. 기술에 대한 신뢰, 협력에 대한 신뢰.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정 박사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IMF에서 공식 발표를요? 그가 전화를 끊고 제게 말했습니다. IMF가 한미 기술 협정을 글로벌 공급망 안정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대요. 세계 경제가 안정을 되찾을 거라고 전망했고요. 대단하네요. 팀이 대단한 거죠. 또 그랬습니다. 절대 혼자 공을 차지하지 않는 사람. CNN 속보가 휴대폰에 떴습니다. 삼성의 기술 앞에 초강대국이 무릎 꿇다. 저는 박도연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헤드라인 어때요? 과장됐네요. 그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손을 잡은 거죠. 왜 언론은 항상 대립 구도로만 보는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성공의 순간에도 겸손한 이 남자. 승리를 자축하는 대신 협력을 강조하는 이 사람. 박도연 씨,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췄죠. 앨리슨 씨 같은 사람도요. 저요? 진실을 전달할 줄 아는 사람. 다리를 놓을 줄 아는 사람.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걸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죠.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죠. 위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오픈AI CEO 샘이었죠. 앨리슨, 서버가 완전 복구됐어요. 98% 가동률. 당신이 해냈어요. 저는 박도연을 봤습니다. 우리가 해낸 거예요. 제가 정정했습니다. 아니, 모두가 함께 해낸 거죠. 샘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박도연 수석께도 꼭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그분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박도연이 고개를 저었지만 이번엔 제가 막았습니다. 네, 그럴게요. 진짜 영웅에게 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정원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박도연이 멈춰 섰습니다. 앨리슨 씨,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공동기술센터 개소식 때요? 그때까지 더 나은 기술을 준비해 놓을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준비할 게 있어요.
뭐려? 감사 인사요. 제대로 된 감사 인사. 그가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런 건 안 해도 해야 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너무 많으니까요. 카운트다운은 멈췄습니다. 위기는 끝났죠. 하지만 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기술을 넘어선 무언가가 말이죠. 얼마 뒤 워싱턴 DC 한미공동기술센터 개소식. 유리와 강철로 만든 현대적인 건물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입구에는 두 나라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건물 벽면에는 신뢰를 설계하다라는 문구가 한국어와 영어로 새겨져 있었죠. 저는 연단 뒤에서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메모지가 있었지만 사실 할 말은 이미 가슴 속에 있었죠. 앨리슨 씨, 준비되셨나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대로 나갔죠. 청중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기업인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세 번째 줄 가운데에 박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달 전과 똑같았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분한 표정, 그리고 따뜻한 눈빛. 그의 옆에는 정진수 박사님과 김진우 연구원, 그리고 삼성 팀원들이 함께였죠. 안녕하세요.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픈AI의 앨리슨 리버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달 전, 우리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72시간 안에 전 세계 AI가 멈출 수 있다는 공포. 그 순간, 저는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박도연을 봤습니다. 그가 살짝 미소 지었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삼성의 박도연 수석 엔지니어. 처음엔 그가 차갑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기계 같다고요. 몇몇 사람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는 차가운 게 아니라 정확한 사람이었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죠. 정전된 연구실에서 그가 직접 납땜하는 걸 봤습니다. 화상 입은 손으로 회로를 연결하며 그가 한 말이 있어요. 기계는 사람을 믿을 때만 움직인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속도나 효율이 아니라는 걸. 신뢰와 협력이라는 거요. 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미 기술 협력의 성과가 그래프로 나타났죠. 지난 한 달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AI 가동률은 98%를 유지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 혁신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저는 다시 박도연을 봤습니다. 나는 그를 통해 기술의 온도를 배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을 누르기 어려웠죠. 차가운 숫자와 코드 속에도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걸. 완벽한 설계보다 중요한 건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걸. 박도연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쑥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외국 임원들이 한국 기술을 무시했을 때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데이터를 보여줬죠. 정확하고 냉정하고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을. 저는 정진수 박사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30년 경력의 박사님과 20대 신입이 함께 밤을 새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이도 경력도 있고 오직 더 나은 기술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 정 박사님이 환하게 웃으셨죠. 그는 나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저 신뢰하게 만들었죠. 큰 목소리가 아닌 정확한 데이터로. 화려한 말이 아닌 조용한 행동으로.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실리콘밸리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혁신과 성공만이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서울의 그 연구실에서 정전된 어둠 속에서 저는 진짜 혁신을 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젊은 연구원과 노련한 박사가 함께 일하는 모습. 자신의 공을 팀에게 돌리는 리더.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떠올렸죠. 새벽 4시, 모두가 떠난 연구실. 그는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안 가냐고 물었더니 마지막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죠. 성공했는데도 완벽을 추구하는 그 모습. 눈을 떴을 때 박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늘 이 공동기술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저는 박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신뢰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수가 더 크게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죠.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한 달 전과 다른 표정이 있었죠. 인정과 존중의 표정. 저는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박도연이 일어나 제게 다가왔죠. 훌륭한 연설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과장이 좀 많았죠.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부족했어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앨리슨 씨가 다리를 놓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놓은 거죠. 네, 그렇네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따뜻한 미소였죠. 정진수 박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두 분 덕분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늙은이도 아직 쓸모가 있다는 걸 증명했죠. 박사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박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가 없었어도 마찬가지야. 정 박사님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앨리슨 씨, 자네의 용기에 감사해요. 진실을 전달하는 건 때로 용기가 필요하니까. 개소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센터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첨단 연구시설, 한미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할 공간. 벽면에는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문구가 여러 언어로 적혀 있었죠. 저와 박도연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워싱턴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포토맥 강이 멀리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백악관이 보이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엔 저곳에서 전쟁이 시작됐죠. 이제는 평화가 시작됐네요. 평화라기보다는 시작이죠. 진짜 협력의 시작. 우리는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죠.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앨리슨 씨, 그때 물으셨죠.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기억해요.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하셨죠. 이제 답을 바꾸고 싶어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함께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말이 단순히 기술 협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았죠. 저도 그래요. 제가 답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걸 배웠어요. 그가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죠. 이건 한 달 전 정전 때 쓴 납땜기예요. 고장 났는데 고쳐서 기념품으로 만들었어요. 작은 납땜기가 아크릴 케이스에 들어 있었습니다. 왜 제게 그날 밤 앨리슨 씨가 제 손을 잡아줬잖아요. 화상 입었을 때 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기계만이 아니라 사람도 신뢰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낡은 납땜기였지만 그 어떤 선물보다 소중했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72시간의 카운트다운, 붉은 경고등,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가던 그 순간들. 하지만 가장 선명하게 기억나는 건 그 사람입니다. 납땜기 불빛 아래서 집중하던 모습, 팀원들을 배려하던 따뜻함, 데이터로 진실을 말하던 정직함,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닌 함께의 가치를 아는 사람. 진짜 기술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신뢰에서 나온다는 걸 저는 그를 통해 배웠습니다. 한국 남자, 박도연. 그는 세계를 구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엔지니어일 뿐이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영웅의 모습 아닐까요?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함께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기술을 보는 눈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삶을 사는 방식이.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그의 말을 떠올립니다. 완벽은 계산이 아니라 태도다. 기계는 사람을 믿을 때만 움직인다. 신뢰를 설계한다. 모든 게 그 72시간 덕분입니다. 아니, 그 시간 속에서 만난 한 사람 덕분이죠. 지금도 우리는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더 나은 기술을 만들고 있죠. 가끔은 의견이 다를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그는 데이터로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신뢰합니다. 그들의 기술력만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받기 때문이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미래를 만드는 정신. 그것이 진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